역사 교시 만들어진 계기는 테러리스트 집회, 대통령 탄핵, 그 다음에 주사파라는 어떤 정치적인 그런 괴물, 괴물 정치 세력이 등장하면서 아니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나라 갑자기 된 거냐. 근데 궁금증을 풀어주기 위해서 역사 교실이 마련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애국시민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은 제가 파일 3개를 준비를 했는데 2시간 반에 걸쳐서 다 해야 되는데 다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상당히 좀 할 말은 많고 가야 할 시간은 많습니다. 오늘 이야기 핵심은 그겁니다. 핵심 두 가지고 5.18하고 두 번째는 주사파 문제입니다. 네. 아마 굉장히 오늘 당대사에서 관심을 기울여야 되는 문제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현대사의 비극은 5.18에서 시작되고 우리나라 작용화 시작은 5.18에서 시작되고 주사파의 영향도 5.18에서 그 기원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첫 번째 주제로 12.6에서 12.12, 5.18 이런 과정인데 숫자로 본 역사죠, 현대사. 79년 10월 26일이라면 우리 김영삼 기자가 좀 말씀드리겠지만은 젊은 사람들은 12.6하면 잘 안 떠오르지만 79년 10월 26일 날 박 대통령이 박정희 대통령이 그의 친복 중의 친복인 KCI 미 중앙정보부장이죠. 지금의 안기부장입니다. 그래서 권총으로 저격 암살, 긍정에서 암살당한 바로 그 사건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12.12 12.12는 처음이 요겁니까? 요거네. 12.12는 그 다음에 이제 그해 79년 소위 그 전두환, 노태우 이런 군부 세력이 정순화 장군을 겸사령관이죠. 육군 참모총장 겸 겸사령관을 총격전을 통해서 체포하고 군의 급격한 인사이동으로서 50 집권의 기원이 된 그런 사건이었고, 그 12.6과 12.12 이후에 소위 그 다음 80년 5월 18일 비극적인 5.18 사건이 터지게 된 이런 전 과정입니다. 79년이라면 우리가 72년, 73년부터 이제 시작되는 유신체제의 말기를 잠시 언급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제가 72년 재수하고 73년도 대학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중간고사만 딱 치면은 그 다음에는 학교가 이제 스톱, 문을 닫히는 거죠. 제가 고려대학 사학과 들어갔는데 하여튼 4월에 중간고사 4월 19일 전으로 해가지고 대학이 문이 닫히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유신체제. 이 70년대 이야기는 자세히 제가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다음 주 말씀드리고 싶고 김영삼 기자가 또 보충을 하겠습니다만, 어쨌든 한미관계가 굉장히 악화되고 박동성 사건, 여기 한미관계 악화는 핵문제 때문에, 핵심적인 인권도 그렇지만 핵을 박 대통령이 비밀리에 개발하다가 들통이 나버립니다. 그래가지고 굉장히 시끄럽고, 박동성 사건이라고 해서 미 의회에 $100짜리로 이 진한판을 만들기 위해서 로비를 했어요. 돈을 갖다가 박동선이라는 인물이, 그게 코리아 게이트, 박동선 게이트라는데 100불짜리 뭉칫돈 해가지고 미 의회에 로비 자금으로 쓰다가 들통이 났고, 한국의 중앙정보부장이 박 대통령을 대신하고 김영국 부장인데 망명을 해가지고 미국 프레이저 상원위원회를 통해서 막 이것저것 미투 사건 같은 거 막 폭로하면서 시끄러워졌던 것이 김영국 망명 사건이죠. 굉장히 시끄럽습니다. 지금 시끄러운 말도 아니에요. 또 79년 초에는 이 경제 위기가 옵니다. 중화공업이 중복투자가 되면서 상당히 굉장히 어렵고, 또 노동자들이 좀 지금처럼 그렇게 되어가는 그런 시절은 아니었습니다. 전쟁이 부딪힐 사람도 있고, 요 유신체제가 무너지는 계기 중에 하나가 바로 8월 9일날 YH 여공 사건인데, 이 YH 무역에 이제 김경숙 씨가
지금 야당이죠. 야당 당사에 가가지고 한번 뛰어내리더라 죽어버렸어요. 얘가 막 광주 사람, 이제 호남 여자인데 요거 죽어가지고 지금 야당에 가서 뭐 아마 이 YH 모임이 부도가 나가지고 문을 아마 강제로 닫아야 되는데 채불은 임금으로 밀렸죠. 그러면서 이제 농성을 돌리고 하다가 이런 사고가 난 겁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란 말이야. 십직다 때그 소리입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란 말이야. 이 사람이 김재규인데 이 쏘한 거죠. 권총을 갖다 시연한 겁니다. 김재규. 그게 김계원 씨고. 김재규 암살 사건의 동기가 뭐냐? 여기 나오죠. 박정희 고향 교본데 조선경비방위대 이 동기생입니다. 나이는 적은데 조선경비방위대 이기라서 굉장히 친했어요. 여기가 김재규가 고향이 안동 아닙니까? 제 마누라가 안동 출신입니다. 그래서 김재규 12호 암살 사건에 대한 것은 제가 4가지로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 김재규는 중앙정보부장으로서 잘린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차지철이든지 누구 소문을 통해서 그런 위기에 대한 교체에 대한 위기가 있었고, 또 이제 한미관계가 굉장히 악화가 되니까 악화된 원인은 나의 주군인 박정희 대통령이다. 그러면 나는 이 사람을 제거를 해야 되지 않는가? 자기 자신을 구국의 영웅을 착각하는 거죠. 그런 또 생각할 수가 있고. 이제 그 3번이 좀 심한 건데, 유신치에 때 차지치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5.16 군사혁명이 일으킬 때 한강 그 다리가 한두 개밖에 없었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해병대 병력이 한 5천인가 6천명이요. 이 한강 다리를 건너왔는데, 이제 박정희 소장을 아주 지른 거리에서 경호 알지? 쫄게 이제 경호를 맡았습니다. 차이철이가. 그러면서 이제 이 유경수 여사가 여러분 73년입니까? 8월 공국기에서 점입당했습니까? 문수양한테 74년도입니까? 지금 했는데 그때 경호실장이 이거 잘못됐다 해가지고 경질되고 마지막으로 경호실장이 등장한 것이 차이철입니다. 근데 이 차이철이가 공부를 별로 한 건 없는데 이 자기 완장 박 대통령이 자기를 총애하는 거 경호실장이라는 것이 바로 옆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유신 때 경호실장의 그런 좀 이렇게 완장처럼 행패부리는 게 좀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차이철이 그건 좀 심했어요. 국방 장관이든 국방 차관이든지 너 이리 와 반말 비사하면서 심하게 말하면 초대비도 까고 야단도 쳤다 이런 이야기까지 들린 정도로 이 차이철 경호실장이 좀 까불었어요. 오버가 많이 심했죠. 그게 이제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원성으로 쌓여버리고 이런 문제가 있었고요. 또 이제 차이철이가 북마항쟁 때 공수부대를 투입을 시키라고 건의했고, 또 북마항쟁 때 거기서 이제 진압이 됐죠. 그러면서 이제 5.18 때 이제 공수부대 들어가야 되는데, 어쨌든 간에 상당히 차이철 때문에 원성을 들었다. 이 차이철하고 김재규하고는 걔하고 고양이처럼 견원지간이 되었다 하는 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김진 지금 이 사람이 한국당이죠. 한국당 대통령 후보로 나온 중앙일보 기자였어요. 청와대 비서실장에 보면은 김재규의 핑계입니다. 최태민 상당히 문제가 있는 사람이 왜 자꾸 청와대 들어가려고 하느냐. 이런 거 해가지고 4가지 거리를 김재규의 12월 암살 동기로 지적을 하고 있는데, 이 김재규의 공판은 비밀 법정입니다. 일반 사람들이 들어갈 수 없었다 그래요. 근데 일선에는 김재규가 죽기 전에 내 배후에는 미국 CIA가 있었다 해가지고 큰 소리 쳤다 하는데, 어쨌든 간에 이 김재규는 12.6 사건의 암살함으로써 유신체제가 무너지면은 자기 자신의 어떤 행세를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여기 차이철이고 이 사람이 김재규인데 이 사람 나이 좀 적죠 아무래도. 네. 자, 12.6과 미국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시간에 이제 한미관계에 대한 70년대 한미관계에 대해서 김영삼 기자님이 잘 말씀 드리겠지만은
김재규가 박정희 대통령을 암살하기 일주일 전에 정보에 의하면은 미 CIA 지부장을 지금의 명동에서 만나서 식사를 했다고 합니다. 식사를 하면서 유신체제라든가 이런 데들에서 의견을 교환했다고 합니다. 교환했던 것이고, 지금 뭐 미국 박 대통령 암살에는 미국 CIA가 뭐 직접적인 혐의는 없죠. 미국 뭐 CIA가 무슨 주변하게 뭘 하겠습니까? 어쨌든 간에 미국은 우방 국가로서 미국의 사인 없이 허락 없이 핵무기를 개발했는데 유일하게 허락한 두 나라가 있었죠. 어느 나라입니까? 중동의 어느 나라죠? 이스라엘이 미국의 허락을 안 받고 했습니다. 근데 어쩌다가 이런저런 사정을 해가지고 해가 도장을 찍어줬죠. 또 어느 나라입니까? 파키스탄. 이스라엘과 파키스탄만이 미국의 허락 없이 핵무기를 허락했는데 그걸 허용을 해줬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가 한번 하려고 했는데 결국은 불발탄이 되고 말았습니다. 자, 이제 미국에서 한국의 핵 개발을 어느 정도 철저하게 반대를 했는데 박정희 대통령 암살에 어느 정도 연루가 됐는가 그거는 이제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네. 자, 10월 26일에서 12, 12로 이제 비화가 되는데 이 12, 12가 왜 중요하냐면은 광주 이 사태의 그 주동자들이죠. 주동자들이 12, 12에 대한 인식이 권력을 잡은 신군부의 전두환 세력하고 굉장히 반대 세력이다 얘기야. 그러니까 12, 12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50 정권을 또 5.18 광주 사태를 생각하는 입장, 해석 입장이 완전히 달라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12, 12는 굉장히 중요하다 이야기입니다. 5.18 주동자에게는. 12월 그 다음날 12시에 김재규는 체포가 됩니다. 김재규를 체포하라고 이걸 정보를 알려준 사람이 아까 때 포동줄을 묶고 있던 김기현 알죠? 김기현 장군이 저 사고 쳤다 해가지고 정수하고 사고 쳤다 해가지고 아마 최근 대통령에게 고자전을 힘집고를 했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10월 27일 12시 야밤에 체포가 됐는데 그러면 그 24일 동안에 24시간 동안이죠. 여기 이제 경승화가 그 당시에 육군참모총장이었지 않습니까? 육군참모총장이었는데 정승화 육군참모총장은 누가 청구를 했느냐 이야기요. 바로 김재규가 박정희 대통령이 청구를 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정승화와 김재규는 군에서도 가깝지 않습니까? 그죠? 가깝단 말이에요. 그리고 노재현 국방장관 이 세 사람이 이 3인방이 굉장히 가까운 사이예요. 자, 그걸 오래 생각할 수 있고 그러니까 이 정승화가 이 김재규가 체포된 이후에 야간에 이 비상국무회의를 통해서 정승화는 육군참모총장 겸 계엄사령관으로 하나 완장을 더 탔죠. 직위를 더 계엄사령관 막강합니다. 근데 계엄사령관이 됐는데 이때는 최규하 이 내각이 정승화가 김재규하고 어느 정도 연관이 되는가 이걸 생각을 못하고 급히 임명했단 말이에요. 계엄사. 근데 비극은 계엄사령관을 정승화로 임명하면서 비극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것이. 네. 정승화가 정권으로서 어느 정도 야심이 있었느냐를 알 수 있는 것이 11월 26일 날 삼김씨를 불신하는 기자회견입니까? 하여튼 그런 걸 있었어요. 김대중은 사상적으로 의투성이다. 김영삼은 무능하고 김정필은 부패했기 때문에 절대 안 된다. 이 권력을 잡으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이런 세간에서 이런 말이 들어오길래 이 계엄사령관 상당히 야심이 있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는데 김재규가 체포된 이후에 이제 군에서는 자 김재규가 저는 엄청난 사고를 쳤는데 과연 저 사람이 단독일 것인가 의심을 할 거 아닙니까? 그죠? 엄청난 일을 저질렀는데 저게 배우가 있을 거 아니냐 자꾸 이제 앉아서 이야기할 거 아닙니까? 술도 마시면서 그러다 보니까 정승화는 궁정동에서 총소리를 들었다고 가까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 이 정승화 장군을 하여튼 조사를 해야 될 게 아니냐 총소리가 났다 하고 하니까
그러면서 이제 12월 12일까지, 여기 12월에서 12월 12일까지 거의 여기서 한 3주 정도 되지 않습니까? 11월 달 하면 한 7주 정도 되는데, 이 영광급 군 수사기관 이 보안사 쪽이죠. 군부의 지금은 이제 보안사가 지금 뭐로 바뀌었습니까? 기무사령관으로 바뀐 거죠. 그 당시에 보안사령관 중정 권력은 막강했습니다. 지금 기무사령관은 바지적으로 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살도 하고 하는데, 이제 군 간첩들 이거 뭐 잡지도 못하고 완전히 걸레가 되버렸는데, 이때 이 보안사령관 전두환 장군이 투수다. 근데 그 밑에 있는 이 중령 대령, 허화평이라든가 허삼수라든가 이런 우대령 이런 인물들이 당연히 이제 어떻게 보면 이거 같이 둘이서 친하니까 김정희가 청거회가 정수화가 홍삼수가 되고 둘이서 또 가깝고 또 정수환 지금 총선을 총선을 들었다면 지금 거리 있었고 하니까 이거 단독병 일리가 안 돼. 하여튼 조사를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10주 동안을 전두환을 닥달합니다. 전두환 보안사령관을 조사를 해라. 근데 계엄사령관하고 보안사령관은 계엄사의 하부 조직 아닙니까? 직결. 그래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계속 이제 미루는데 어쨌든 간에 영관급 장교들, 소령, 중령, 대령, 부대 출동에 직접적인 권한이 있는 소령, 영관급 장교를 소령, 중령, 대령급 아닙니까? 계속 이제 보안사령관 전두환을 압박을 한 겁니다. 그 이유는 뭐냐? 조사해야 된다. 시해 사건 당시 공정도 근처에 있어 총선을 들었다 하지 않느냐. 조사를 해봐라. 어찌 됩니까? 이 보안사령관 전두환 장군은 그것을 10월 12일에 날짜를 정해서 그럼 조사해보자 해가지고 보안의 말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자, 그러면 그럼 왜 12.12냐? 12.12 이름도 희한한데 12.12 12월 말에 그 당시에 지금 군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당시 70년대에 군의 인사이동 별 달고 하는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인사이동은 거의 다 크리스마스 전으로 이루어집니다. 12월 15일에서 25일, 24일 크리스마스 보너스라는 거죠. 그때 다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정승하고 노재현 국방장 같은 경우에는 일단 계엄사로 해가지고 이걸 어떤 정도 인맥이 정리를 하려면 정승화 입장에서는 이 군에서 굉장히 득실한 거리는 보안사 쪽에 있단 말이에요. 인사이동을 할 수밖에 없죠. 그렇게 서로가 이제 미게 되는데 이 12월 10일 이걸 정승화에 대한 조사가 늦춰지면 보안사령관 쪽에서는 강원도든지 제주도든지 이게 옷을 벗든지 전방으로 가든지 후방으로 가든지 빠꾸 당할 수가 있죠. 보안사 옷을 벗을 수가 있다 얘기예요. 이제 심하게 이제 갈등분이 생기니까 12일 이후에 서두르는 거죠. 근데 이제 10월 12일 날 국방부 있죠. 계엄사령관 집무실 아마 국방부 집무실에 가서 조사를 해달라 했는데 먼저 아마 누가 쏜 건지 정확히 모르겠는데 그쪽에 계엄사 쪽에서 정승화 계엄사령관은 반발을 하고 그러면서 그 소리가 막 와 이거 왜 하니까 그 부관에 아마 총을 쐈는데 그 간 우대령이 아마 총 맞아가지고 허리가 나가버렸어요. 네. 불과됐고 총격 발생하니까 이제 간 사람들이 무장도 강하니까 가리버리게요. 그러면서 이제 물론 이것은 노재현 국방장관한테 재가를 받았느냐 그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국방장관은 정승화 장관하고 계엄사령관하고 아주 친해요. 친하고 사전 재가는 불과했다. 그 당시에 정승화 노재현 같이 전국을 주도했기 때문에 김을 누설이 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이제 체포가 되었던 겁니다. 야, 그래서 결국 이제 보안사령관인 전두환 장군이 이제 군에서 대도가 된 건데 자연히 정승화 군백을 형상을 했던 것이고 또 군이 5월 7일, 5월 6일이든지 이런 12.12가 터질 때는 공통적인 현상이 있습니다. 군의 진급에 대한 불만하죠. 이때 역시 군의 진급에 대한 불만이 상당히 있었다. 5월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군대 군인들은 진급 바라고 산단 말이에요. 군의 생비가. 네.
자, 정승화 금맥이 청산되면서 정병주, 장태환 체포당한 건데, 합동, 이제, 수사본부장, 보안사령관 겸직을 하고, 나중에는 그 다음에 80년 4월 달에는 중앙정보부장 처리를 겸하죠. 세 가지 요직을 지금 겸하는데, 일단 두 개의 요직을 겸하게 됩니다. 자, 그 당시 이제 하나회가 있었는데, 신윤희 헌병부단장에 의하면은, 신윤희 제가 이제 대불청에서 좀 알게 된 스타일인데, 12.12에 대해서 책까지 냈었는데, 이 사람이 하나회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이 12.12는 하나의 주동 세력만 한 것이 아니다. 이제 그렇게 강조를 하고 있는데, 이런 겁니다. 군심은 어쨌든 간에 정승화를 조사를 해야 되겠다는 입장이 대세였다는 얘기요. 그런 점을 강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역사가로서의 우리 의문은 이 전두환 장군이요, 나중에도 알다시피 노태우 80년에서 87년 사이에 집권하고 이리저리 하는 거 보면은 이 사람이 박정희 대통령은 5.16을 일으켰을 때 그 전에 이런 걸 보면은 뭔가 나포레옹처럼 속에서 꿈틀거리면서 뭔가 하려는 지도자가 되려는 그 나름대로의 꼬른다든가 이런 요시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그런 것이 있었다고 봐야 됩니다. 그죠? 근데 이 전두환은 요 당시 80년 보안사령관 합동수사본부장 됐을 때 우리가 한번 객관적으로 생각한다면 집권의 야신이 있었느냐? 자기한테 굴러떨어진 떡이 갑자기 그 대권에 대한 이게 게이트가 확 열려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언제 집권에 대한 야심이 있었는가? 이건 뭐 정확하게는 알 수가 없습니다만은 정승화 군맥을 처리한 12.6과 12.12 그 당시에는 집권에 대한 생각이 없는 준비가 안 된 그런 대통령이 야심을 가진 장군이었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80년 4월에 아까 얘기했지만 중앙정보부장 서를 겸직하면서 이 완장을 3개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민간인 군에 대한 정보 다 가지고 있죠. 합동수사본부장 있죠. 이건 뭐 막강하니까 이때는 이 사람이 권력에 대한 어떤 야심은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anyway 상호인맥이 이렇게 됐고 주로 별들 장태환, 정병기, 김진기, 이건영, 윤석열 이런 사람들은 이제 정성화 라인이고 주로 이제 그 전두환 인맥은 별이지만 주로 이제 영화권 이제 군의 이제 수사기관 쪽에 있는 중령이나 대령급 인사들이 전두환을 지지를 하게 되는데 이 전두환이 지금 결국 이제 부상해가지고 권력을 잡은 이유는 대체적인 군에서 굉장히 12.6에서 나라가 지금 꼰대박질 치면서 어렵게 됐는데 이것을 수습하려는 인물을 찾았을 거란 말이에요. 시민들이든지 군대든지. 근데 이거 그럼 전두환이가 부상한 이유는 겁없다고. 겁없는 사람이 용기 있는 거 아닙니까? 무시한 사람이 장사라고. 상당히 용기 있게 이것저것 골치 아프게 생각 안 하고 이거 해야 되겠다 하면 막 밀어붙인 그런 과단성과 이 용기 때문에 이제 이 장성들하고 자기 부하들이 전두환을 지지를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두환 씨가 이제 육사 진해 6.25때입니까? 진해에 육사를 옮겼을 때 육사 교장의 딸이 이순자 여사 아닙니까? 근데 그때 전두환이 처음으로 이순자 씨를 만났을 때가 육군 중위가 소유래요. 그런데 이순자 씨는 바로 이제 처음에 이제 방해버렸고, 근데 이제 아마 이대 다니다가 아마 전방 가서 이제 살림을 차렸는데 처음에 얼마나 어려웠기 때문에 군 복무로 이발 미용원 있죠. 미용원까지 하면서 남편을 먹이 살렸답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부채가 됐는지 마누라한테 지금 아주 일부일체 아주 금실 좋은 부부로 된 것은 바로 그것 때문이에요. 남편 이순자에서 헌신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런 우리 이야기 좀 합시다. 근데 자꾸 좋은 사람이 있어서 잠깨라고 하는 이야기죠. 졸고 있잖아요. 자, 그러면 12.12의 성격이 뭔가? 지금까지도 이건 연구 과제인데 다단계 쿠데타냐? 아니면 이것이 우발적으로 정승화 연행으로
비서진 우발적이냐 이런 것이 말이 많은데 5.18을 광주 사태를 일으킨 주동자들은 계획된 다단계 쿠데타로서 5.18은 이 유혈 폭동을 강경 진압을 함으로써 권력의 문을 열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12.12의 군부 주동자들이죠. 신문고로 합시다. 이것은 12.12는 우발적인 사건이다. 만약에 정성환 참모총장 겸 경사령관이 그럼 수사해라 해가지고 순순히 나왔다면은 12.12를 만들 구실이 없었다. 이게 정성환 참모총장이 경사령관이 12.12의 유혈 사태를 그런 구실을 그 사람이 만들어냈다. 이게 우리는 조용히 연영을 하려고 그랬는데 어쨌든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2002년 9월 25일 날 정성화 씨는 죽기 전에 대한민국 군인 정성화라는 책을 쓰게 됩니다. 근데 그 책에서는 이런 이야기 합니다. 뭐, 정성화가 전두환을 밉다 하지만, 여러 이야기입니다. 전두환은 구체적 집권 시나리오는 없었다. 전역의 위기감 때문에 12.12 사고를 쳤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성화 씨는 나중에 어찌 됩니까? 김영삼 선거운동 할 때 나중에 그 군에서 군복 다 벗겨져가지고 쫄병인가? 이 군인들이 이렇게 또 너무 가까이 대접하면 안 돼요. 근데 이제 어쨌든 뭐 정수환 씨도 김정희한테 이용당했다고 볼 수는 있는데 저번에 군에 있었던 사람을 너무 모욕을 주고 이 쫄병으로 해가지고 전역을 시켜줬어요. 이 지금부가. 그건 좋은 거 아니죠. 그래서 이 군에 명예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서 이 사람이 원한이 맺혀가지고 김영삼 선거운동에 도래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이 참 안타까운 이야기입니다. 네. 자, 이때 김일성의 움직임 한번 보시면 알다시피 김일성이가 제일 바쁘게 움직였을 때가 소위 광주 사태 일어나기 한두 달 전하고 월남이 공산화됐을 때였습니까? 그때 또 유럽을 돌면서 신바람 내고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정보를 수입하고 어떻게 월남에서 공산화가 성공했는가 해가지고 이거구나. 6.25 괜히 이렇게 했다. 후회가 된 게 월남 공산화 아닙니까? 이거는 내부에서 빨리 애들 통해서 베트콩을 통해서 하니까 되더라 이야기예요. 근데 그러면 한국에서 뭔가 만들어야 되겠지 해서 이제 부지런히 움직이는데 80년 5월 8일 브레즈네프 회동했고 루마니아도 방문을 해가지고 나는 두 개의 조선을 원한다. 남북 인민투쟁에서 금년 내 반드시 통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래 이야기했고 또 인민군도 거의 살렸다 방중을 했고 또 무장간첩 침투 사건도 있으면서 5.18 일어나기 전에 김일성이는 부지런히 움직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북한의 대남 위장평화공세가 10월 26일 또 12.12 이후에 북한의 대남 위장평화공세가 있었는데 여러분도 알다시피 우리나라가 건국됐을 때 1948년 5월 10일 총선거가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김구하고 여러분 남북협상파가 김규식하고 4월달에 올라갔죠. 그게 4월에 북한에 올라갔지 않습니까? 시컷 이용만 당해왔는데 어쨌든 48년 4월부터 6.25가 일어나기 50년 6월 25일 전까지 한 2년 동안에 북한에서 대규모의 평화공세가 있었죠. 있었잖아요. 지금 여러분 문재인 정부가 이거 이 사람이 속은 건지 뭔지 모르지만 한반도에 평화를 만들어내겠다 해가지고 2년 동안에 이런 것 저런 거 많이 했지 않습니까? 이게 완전히 지금 이게 사기라는 것이 이제 드러나게 되는데 남한에서 항상 위태로운 지경이 있을 때 북한에서는 평화공세를 하죠. 근데 70년 동안 북한에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에게 70년 동안 속았잖아요. 북한한테. 얼마나 우리가 더 속아야 됩니까? 근데 또 속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속아주는 겁니까? 또 속으려합니까? 그래서 제가 오늘 연설에 가서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제는 문재인 부사파들 또 속을 거예요. 30년 속았으면 됐지. 여러분 얼마나 속으려 합니까? 네? 얼마나 속으려 합니까? 그래서 북한이 위장평화공세를 했는데 모스크바의 올림픽 단일팀 참가지도 하고 남북 대화 요청도 서신을 통해서 하게 되고 여기 11명 김종필, 김대중, 김영삼
요게 3기 아닙니까? 김종필, 김대중, 김영삼. 네? 이 김종필만 권력을 못 잡았죠. 그래서 그날 죽기 전에 죽었죠. 김대중 죽었습니까? 예, 예. 정치가 허업이다. 자기가 대통령 안 됐으니까 그런 말 해야 돼요. 섭섭하니까. 정치는 모든 정치는 허업이다 하고 그 말 이야기가 죽어버렸어요. 네. 여러 인물들이 이제 11명이 포함되는데 남북대화세진 요청의 멤버를 합니다. 또 1월 20일 남북 총회담 제의했던 거죠. 또 실무접촉, 총회담을 위한 실무접촉을 했는데 이게 다 무슨 뭘 일을 사고 치려고 하는 이게 완전 펜팅 쇼라는 거 알죠? 여러분 6.25가 어떻게 터졌습니까? 북한이 위장평화 한 뒤에 2년 동안 평화회담, 평화 봉사를 해가지고 결국은 6.25 전쟁이 터진 거 아닙니까? 최규하 씨가 이제 그 대통령이 죽고 난 뒤에 박정희 이후에 이제 아마 통치 국민회의인가 했었죠. 아마 대통령이 됐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되고 난 뒤에 되게 직전입니다. 오는 국무총 시절입니다. 대통령 죽고 난 뒤에 79년 11월 10일에 그 이제 특별 담화를 통해 가지고 이제 정부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11월 10일에는 헌법위원회 만들어서 정부가 해가지고 평화적으로 뭐 이렇게 정권 이야기 어떻게 할 테니까 생각을 이런 거 저런 거 좀 진정을 하라고 이제 나도그리는 걸 했습니다. 다만 헌법이든지 정치 일정은 최규하 정부가 알아서 해주겠다 이야기예요. 개헌이라든가 정치 일정을 정부가 알아서 해주겠다. 그런데 이제 제야라든가 이런 야당 김대중, 김영삼 이제 김대중은 제야의 인기가 지지도가 높았고 대학생하고 제야에서 근데 야당의 헤게모니를 잡은 거는 김영삼 아닙니까? 그래서 양김치들이 분열이 됐어요. 제가 73년도 대학교에 들어가서 졸업을 79년도에 했습니다. 79년 2월 달에 했는데 70년대에 김대중과 김영삼 그 무슨 말하고 이런 정치인태 저도 산 증인입니다. 예. 근데 이제 이 김대중이 장악한 제야에서는 뭐라느냐. 북으로부터 아무런 위협이 없는데도 민주화운동을 탄압하고 독재에 연장하기 위해서 북한의 위협을 가장하고 있다. 이제 이것은 최규하의 국무총리가 전국에 대한 특별 담화에 대한 반발이죠. 그래서 그런 자꾸 꼼수 부리지 말고 과도 정부를 즉각 해체하고 거국내각을 구성해라 얘기야. 야당 여야 합치해가지고 연정부를 구성하든지 구성해라. 못 믿겠다. 얘기야. 그런 가운데서 최규하 대통령은 1980년 제가 알기로 2월달로 알고 있습니다. 시국 사범에 대한 사면 복권을 단행합니다. 여기는 반드시 들어갈 인물이 김대중이죠. 김대중을 복권 사면해가지고 복권 시키고 다른 제야 인사들도 다 풀어주는 겁니다. 운동권 이런 사람들. 그러면 요 시국 사범에 풀어준 이런 정치 제야인 그 대학생들 이런 사람들이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래요. 어쩐 식으로든지 5.18하고 연결이 되었던 것이죠. 지금 이런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탄핵당했을 때 촛불 시위에 그 군중이 몇만 명이 모였는데 그 성분이 뭔가를 나중에 이제 연구를 더 해야 되겠죠. 그게 이제 통진당이라든가 이석기 통진당 이런 인물들이 이제 그게 포함될 거 아닙니까? 네. 어쨌든 간에 이 최규하 정부는 헌법을 개정하겠다고 약속을 하고 대선 일정표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제야의 김대중과 야당의 김영삼 세력들은 이 헌법 개정 대선 일정표를 불신합니다. 우리한테 같이 참여하든지 우리한테 넘겨라. 그렇게 계속 이제 학생들을 동원해가지고 학생들이 대자부죠. 3월, 4월 서울 시내에 온통 이제 대자보를 붙이게 됩니다. 지금 검찰입니까? 지금 전대협입니까? 어디서 대자보 붙였는데 문재인 대통령 위원장 각 한번 해가지고 대자보 붙였는데 그 검찰이 수사하겠다고 나오지 않습니까? 네, 참 재밌는 시국입니다. 네. 어쨌든 간에 이 3월, 4월이 서울의 봄으로서 사면 복권되면서 민주화의 봄인데 많은 시민들과 이런 운동권들은
책을 좀 이래 회고록 이렇게 보니까 윤한봉 이런 회고록을 보니까 과연 서울의 봄이 얼마나 오랫동안 지속될 수 있을 것인가. 윤한봉 회고록도 나옵니다. 그런 이제 의문을 품는다는 거예요. 네. 어쨌든 이 80년대 사면 복권을 통해서 박정희 대통령이 가장 경계하고 위험한 인물로서 정치적인 라이벌로 생각하는 인물이 누굽니까? 김영삼이에요, 김대중이에요. 김대중이죠. 왜냐하면 김대중은 호남을 정치 기반으로, 지역을 정치 기반으로 해가지고 그랬고, 또 삼선 출마해가지고 대통령 선거를 했을 때 혼쭐 나버렸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혼쭐 났는데 이런 겁니다. 내가 12년 동안에 국가를 위해서, 조국의 근대화를 위해서 고속도로도 깔고 월남전에 가서 미국과 도와가지고 한국군도 현대화시키고 엄청난 업적을 일으켰는데, 내가 한 번 더 하자 해가지고 기회를 해가지고 했는데, 어떻게 우리나라 국민들이 김대중에게 그렇게 많은 표를 몰아줬는가? 박정희 대통령은 굉장히 섭섭한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우리 국민들은 당신 12년 했으면 되는 거 아니냐? 우리들이 생각인데 박정희 대통령은 그런 생각을 했다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김대중은 박정희 대통령이 암살되고 난 뒤에는 여론은 뭐냐? 김영삼 아니면 김대중이다. 김종필은 유신에서 그 있었기 때문에 당신 안 되고 양김씨 중에 누가 하나는 해야 된다. 이런 것이 이제 분위기가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군부의 동향이, 군부가 오케이를 하느냐, 이제 이것이 관건이었어요. 근데 이 당시에 그 김대중 씨가 40대죠. 3기 김종필 나이가 비슷한데 국민연합을 만듭니다. 민주주의와 민족 통일을 위한 국민연합, 이게 약칭 국민연합인데, 이때 이제 김대중 씨는 윤무선이라든가 함성선 씨와 더불어 아마 뭐 공동대표가 공동회장인가 이렇게 하면서 이 하부 조직으로 재학생 노동자들을 이제 끌고 모아가지고 밑에 이제 거대한 이 조직을, 전국적인 조직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김대중의 책에 의하면 이미 미리 권력을 잡으면 내가 알죠. 캐비넷 누굴 장관하고 누군 법무부 장관이냐 뭐 문교부 장관 이렇게 해가지고 미리 내각을 구성을 했다. 또 그런 증거 자료가 나왔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데, 하여튼 집권의 준비, 김영삼이든지 김대중은 집권의 준비를 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김대중은 그 당시 자주 기자회견을 했는데 79년 12월 10일입니다. 10일 아까 기자회견 통해서 그 다음날 기자회견 바로 한 거지요. 정부의 즉각적인 퇴진을 요구를 하고 이 전국 수습 방안을 거절합니다. 여러분 아마 지금 여러분 젊은 세대들은 김대중 씨의 기자회견할 요 부분장 굉장히 급진적이고 급하잖아요. 급한데 대통령 됐을 때 그때 나이 아닙니다. 상당히 젊었을 때고, 그 당시에는 아주 선동적인 연설도 잘했고, 이 일본, 미국 이렇게 망명하면서 일본과 미국의 많은 정치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김영삼과 김종필은 김대중의 기자회견 내용에 대해서 어느 정도 동조하는 태도를 보이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 강의에서 김대중에 대한 강의는 또 다른 강의를 마련해야 되지만, 해방 이후부터 해가지고 죽을 때까지 노벨 평화상 가고 북한에 돈까지 갖다 바치는 이야기는 길게 할 수는 없습니다. 이게 또 다른 이야기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나라의 이 검준, 그리고 이제 해방 전국에서 김대중은 목포에서 상당히 완장을 차고 한번 정치를 한번 해보겠다 하는 무리 속에 이제 일찍이 정치에 대한 욕망이 있었습니다. 목포 상고 출신에다가 아마 우등생이었던 거예요. 대학을 안 갔습니다. 가가지고 경희대입니까? 명예 박사학위입니까? 그 조영식 군이 아마 처음으로 경희대, 지금 문재인 대통령 알죠? 경희대. 그래서 아마 명박을 받았을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대통령 중에서 가장 많이 명박을 받은 분이에요. 명예박사학위. 그래서 이제 그건 뭐냐면 학벌에서 공부를 했었죠. 학벌에서. 김영삼 씨가 서울대 철학과 나오니까 또 이게 악을 맞춰야 되면 뭔가 박사학위 명박을 따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쨌든 anyway 71년도 대선 출마했을 때 이런 약속을 합니다. 김영삼에게. 내가 이번에 만약에 떨어지면은 이제는 더 출마를 안 하고 김영삼한테 넘긴다 해가지고 이제
김영삼, 김대중이 합의를 보면서 70년도 대선 출마해가 김대중 씨가 이제 김영삼을 달래가지고 자기가 단독 출마했단 말이에요. 이것이 야권 단일 아닙니까? 그런데 떨어져 버렸어. 그래 그때 49이죠. 한참 때입니다. 일본에 건너가고 미국에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자기 지지 세력을 걸고 모았는데, 그러다가 일본에서 이제 동경에서 유라가죠. 납치당하다가 현해탄 건너는데 이거 공연하고 이렇게 했는데 주여 하면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다다다다다다 하는 헬리콥터 미시아이. 그래서 이제 김정일은 유라이가 큰일 났네 하면서 이걸 이러도 못하고 저러도 못하고 뭐요, 서울에 이제 호송시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이 죽으면서 살아왔지 않습니까? 기도 통해서 난 살았다. 그러면서 이분이 화려한 4월절 부활의 지저스 크라이스트처럼 정치적인 예수로 등극을 하게 되는 중요한 것이 죽으면서 살은 대단한 인물로서 아주 그 지역 열광을 하게 됐던 겁니다. 근데 뭐 그 이야기는 그만합시다. 근데 자꾸 웃음이 희극적 비극인데, 일본과 미국을 왕래해가지고 반감정이 반무시감정을 부추기고 아주 김대중 씨가 굉장한 인물이에요. 미국의 민주당 에드워드 케네디 카터 알죠? 그런 쪽에 편지라든가 이런 걸 해가지고 끈끈한 지인관계를 구축을 하게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 여러분 자유한국당이나 조은진 대표 이 야당에서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든지 미국의 상원 하원 끈끈한 이런 커넥션 한 인물이 있습니까? 어디 보십니까? 김장 회장님. 있다고 봐요, 없다고 봐요. 없어요. 없다고, 그러니까 없다고 보니까 뭐요? 이 야당이 지금 위기에 빠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60, 70년대는 미 상원 하원에서 한국의 민주화 과정, 핵 그런 거 굉장히 요시창했어요. 핵 같은 경우는 여러분 지금 저 대덕단지 그 미국이 조선 대통령이 만들어준 거거든요. 이게 과학기술자들 그 대덕단지를 조선 대통령이 원자력 파병에 고맙다 해가지고 지어준 건데, 니 시아 요원이 문을 두드리지 않고 무슨 그것도 없이 점도 없이 들어가가지고 문 열고 교수가 일하고 있으면 당신 뭐하고 있어? 사진 찍고 가버렸어요. 여기에서 통행허가증도 없이 핵무기 검찰하기 위해서. 70년대 미국 시아가 그랬어요. 근데 민주화 뭐 인권 말도 못하죠. 체킹하죠. 근데 지금 여러분 아마 의문을 품어야 될 겁니다. 이명박 이제 풀어줬죠. 박근혜 대통령 4월 16일 날 구속 만기가 됐지 않습니까? 근데 구체적인 죄도 없고 뇌물도 아무것도 없는 게 빈털터리에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러면 60, 70대 같으면 미국에서 여러분 문재인 왔다 갔다 하면 문재인 씨한테 당신 이거 인권 유린 하는 게 아니냐 하면 말기 알아들 거 아닙니까? 그죠? 이거 너무 하는 게 아니냐? 뭘 하원의원이든 한마디 안 하가죠. 그럼 그것이 뭐야 이야기야. 그 여러분 의혹을 품는 건데 왜 어떻게 해서 트럼프 대통령이나 미 상원 하원은 저렇게 죄가 없는 뇌물죄를 최순실로부터 삼성으로부터 직접 받은 것이 10원짜리도 없는데 민주주의 요람인 미국 의회와 트럼프는 아무 말도 하지 않을까? 왜? 어떻게 했어? 그런데 의문을 가져야 뭐예요? 그 역사를 공부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냥 매가 해가지고 의문을 품어요. 왜? 어떻게 했어? 그때하고 뭐가 다르냐 얘기해요. 자, 어쨌든 나중에 합시다. 네. 이 한민통 조직을 하게 되는데 한국민주통일연합 의장의 취임을 하려 했는데 그 다음날 취임하려 했는데 이후라에 탁 붙잡아가지고 현해탄으로 구성시킨 거예요. 자. 그리고 19일까지 신행 내각의 총사퇴를 요구를 했고, 김대중이가 일본에 그 공산당이 있고 3인당이 있죠. 사회민주당, 3인당 두 가지가 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일본처럼 공산당이 허용이 돼야 우리나라는 진정한 민주주의가 될 수 있다. 이런 말까지 하셨는데 어쨌든 미국의 일본의 3인당 당수인 우스노미야 의원하고 좀 친해요. 지인관계에서 결혼을 하게 됩니다. 예? 이제 우스노미야 의원은 평양 들락날락하면서 김일성하고도 교분이 있는 사람입니다. 우스노미야. 그 이야기 더 이상 하지 맙시다. 근데 어쨌든 그 관계를 밝힌 것이 손충무 씨가 쓴 김대중의 엑스파일인데 이거 읽어보세요. 손충무 씨가 쓴 김대중 엑스파일.
읽어보세요. 여러분, 구글에 손충무 치고 김대중 엑스파일 치시면 이 내용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국일보 기자였던 손충무 씨가 평생을 김대중을 따라다녔습니다. 예수천 중앙하면서. 그러다가 마지막에 일본 가가지고 자료를 다 뒤집거다가 이걸 김대중, 김일성 우스도미아 대화록을 입수해가 그걸 보더니 김대중과 관계를 끊은 것이 바로 이 김대중 엑스파일입니다.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리고 근데 어쨌든 간에 73년 8월 8일 납치행도 서울로 압송했고 미국 CIA가 개입했고 가택 연금이 들어갑니다. 74년 12월 달에. 그러나 가택 연금 중에서도 민주회의와 국민회의 가담을 해가지고 그걸 말하자면 이제 가택 연금 정치라 하는 거죠. 이 교도소 정치. 박근혜 대통령도 그 감옥소에 있으면서 유영화를 통해서 뭐 꼭지 전달할 수 있죠. 그게 이제 감옥 정치 아닙니까? 그죠? 근데 반대도 그걸 다 했어요. 근데 이 가택연금 정치를 계속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3월 1일 민주구국선 발표도 하고 또, 그러다가 70년 3월 1일 대통령 기금죄 구의반 해가지고 이제 진주교도소를 가서 왔다 갔다 이제 가택연금과 교도소를 이제 들락날락하게 되면서 상당히 오래 이제 정치 고초를 겪게 됐던 것이고. 구속 수감에 대해 나오게 되는데 형집행 정지에서 가택연금으로 전환한 것이 78년 12월이고 또 국민연합에서 공동의장으로 된 것이 79년 3월 1일이네요. 가택연금 해제가 79년 12월 박정희 대통령 집권한 이후죠. 그리고 또 복권된 것. 이제 50세대 때는 70년대도 마찬가지지만 5.18 때 학원 배후 조종 세력으로 김대중을 주목을 했습니다. 70년대도 그렇고 80년대 5.18 때도 그렇고. 그래서 김대중 전두환 정권이 등장했을 때 이 밑에 부하들이 두 가지 있었습니다. 김대중을 아예 일해버려라. 그럼 다른 팀들은 이거지. 이거 미국 때문에 안 된다. 풀어줘야 돼. 김대중은 미국 두 번 살려줬습니다. 카터가 한 번 살려주고 레이건이 살려줬죠. 카터, 레이건 두 번이나 살려줬습니다. 근데 박근혜 대통령을 살려줄 미국 대통령이 없어요. 이거 어찌 된 겁니까? 참 미스터리예요. 네. 어쨌든 꼭 풀려난다는 말도 있긴 있습니다만은 학원 대우조정으로 이제 의혹을 찾고 자기가 이제 복권되면서 사면 복권되면서 김대중은 계속 이 기자회견을 통해서 재규화 정권 퇴진 압박을 가하게 되었습니다. 김대중 우리나라에 가장 선동 잘하는 정치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 아주 선동적인 연설 잘하시죠. 근데 이제 이분은 애국심이 없어요. 애국심. 박근혜 대통령. 근데 김대중도 역시 선동을 연설을 잘하는데 이분의 특기는 피를 끓게 합니다. 분노의 피를 끓게 해요. 제가 필라델피아 유학 시절에 템플 대학원에 있을 때 김대중 씨가 보좌관 집행을 쩔쩔 끓이고 병원 부축해가지고 템플 대학의 오디토리움에 대강당에 들어오는 모습 해가지고 1시간 반 동안 84년인가 4년인가 연설을 제가 직접 목격했어요. 참 연설 잘해요. 근데 애국심이 호소한 거 아니야. 선동을 해가지고 분노의 피를 끓이게. 물론 이제 분노의 피를 끓으면 5달러, 10달러짜리 이제 헌금 안 할 수가 없죠. 제가 얼마 넣는가, 1달러 넣는가, 하여튼 굉장한 선동가예요. 네, 얼마든지 조금 헌금했는데 기억이 잘 안 나는데 하여튼 대단한 선동 정치가예요. 김대중 씨가. 근데 이분이 어떤 이야기를 했느냐. 80년 4월 26일. 민주주의는 남은 국민의 피를 먹고 자란다. 이렇게 했고. 80년 4월 인천면 고소를 했고, 예비내가 고소를 했다는 것이 다, 이, 김한우 박사라든가, 김대중 5.18 책에 다 나오고. 80년 봄에, 여러분 아다시피 4월 달에 강원도에 사복사태, 임금 체불 문제로 사복사태가 있었고, 5.8 하루 전날 나갑니다. 전국지휘관회의가 국방부에서 열렸는데 전국에 확대, 제주도를 포함해가지고 비상계엄령을 실시해야 되는데
최계 대통령이 이것을 수락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걸 보면 또 월팔 쪽에서는 막 협박을 해서 권총 갖다 대가지고 최계 대통령이 막 이런 걸 이 비상계엄령 확대 실시를 오케이 한 게 아니냐. 그건 아닙니다. 최계 대통령이 학원 소요 동향에 대해서 정보를 첩보를 입수해가지고 정부 지휘관 회의를 했던 것인데 5월 17일 밤 10시에서 12시 사이에 전국에 있는 뭐예요? 대학교 알죠? 공수부대 들어갑니다. 공수부대 들어가고 대학에 이 장갑차가 진주를 하게 되고 그다음에 데모 주동자들 리스트 있는 학생회장 이런 데모 주동자들 리스트를 해가지고 이제 검거를 하게 되는데 일본은 이제 그 이제 TF를 전화 연락받고 해가지고 이제 도피를 하고 왔어요. 자, 이거 보세요. 전국 31개 대학에 공수부대 2,500명이 투입을 하는데 그러면 여기서 첫 출발에서는 공수부대 25,000명이 투입되는데 왜 공수부대냐? 자, 사국 사태 때 공수부대가 투입됐습니다. 그 전에 어쨌습니까? 범한게 알죠? YS를 어떻게 이제 정치적으로 탄압을 했다 해가지고 집권 정지시켰다 해가지고 신민당의 야당 총재인 김영삼을 탄압을 한다 해가지고 부마 사태가 터졌을 때 지나간 게 뭐예요? 공수부대예요. 부마 사태, 사국 사태 다 공수부대가 투입을 했는데 결과는 일주일이 안 걸리더라는 이야기예요. 길어봤자 5박 6일. 그러니까 이제 보니까 이거 약발이 던 일이 된 겁니다. 지금처럼 여러분 이 진압 장비가 30년 전에는 진압 장비가 뭐 물대포니 뭐 해가지고 여기 막 철동 깔고 막 해가 확전하게 가지고 그 당시 경제 여건도 그렇고 진압 장비가 그렇게 많이 발달이 안 됐을 때예요. 근데 공수부대가 2번 투입되니까 먹기 들어가서 해야 돼요. 그럼 뭐 올팔 때는 뭐 당연히 뭐예요. 그리고 공수부대 들어가야 된다 이것도 있고 또 일반 군 전투부대, 군부대는 병력을 이동하게 되면 어찌 됩니까? 반드시 전방에서 후방으로 이렇게 이동하게 되면은 한미 방위 조약에 의해서 누구 허락받아야 됩니까? 미국 사령관한테 허락을 받아야 됩니다. 사전입 사오든지. 그러면 이때 공수부대만 사전에 미리 투입해가지고 소요 진압을 받을 수 있는 권한이 주어졌던 겁니다. 정규 육군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었다는 점이고. 또 이제 이 국방부에서 비상계엄을 확대하게 된 이유는 이겁니다. 명분이죠. 북한의 남침 위협. 아니면 대규모 간첩 출투가 가능하다 이게. 북한의 남침 위협은 미군이기 때문에 안 된다. 그렇다 치자. 대규모 간첩 침투가 우려되기 때문에 이건 어렵다. 그리고 최근 정부와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해서는 법질서 차원에서는 비상계엄을 해서 이 공수부대를 투입해야 되겠다. 그렇게 했는데 지각사관과 김대중 체계는 당연한 조치가 아니냐. 우리가 볼 때도 이건 당연한 게 아닌가 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 5.18 세력들은 이런 정부 비상계엄령은 전두환의 군사고대도 구실을 줬다 이렇게 해석을 했던 겁니다. 어쨌든 간에 그러면 이 김영삼은 각택에서 못 나오게 합니다. 야가 좀 봐주는 것 같아. 이래가고는 김대중, 김종필은 연행을 해가지고 끌고 갔는데 김영삼은 그걸 갖다 버렸단 말이야. 가져가지고 2699명을 검거했죠. 404명을 기소를 하고 나머지는 운방을 했는데 이미 5월 15, 16, 17 사이에 전국 대학에서 가두 시위가 이 데모가 굉장히 많았다 하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봄, 80년 봄에 서서히 누구하고 한판을 승부냐? 집권한 최기화의 이 임시정부죠. 예각이죠. 최기화 정부와 그 이제 국무총리가 아마 신해하게 그 다음에 김대중 제야 세력이 충돌이 본격화 됩니다. 여기서 빠지죠. 김영삼은 김대중 제야세만큼 이 당권은 쥐고 있었는데 여러분 우리 태극기라든가 횃불 세력들이 제일 주목을 하는 것이 스트리트 폴리틱 길거리에 이 스페이스를 누가 장악하냐 해가지고 굉장히 지금 현안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길거리에서 이런 영역을 확보하려고 난리 떠는 거는 200년 전에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난 뒤에 한 100년 동안 유럽의 정치 상황이 뭐냐면 길거리에서 이 정치 판을 벌린 게 길거리죠. 그러니까 스트리트 폴리틱이라거든요. 길거리 폴리틱.
스트리트 폴리틱인데 지금 우리가 지금 촛불이라든가 태극기에서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때 뭐냐면 이 최규하 정부와 김대중 제야설과의 이제 충돌이 대학에서 길거리에서 여론전에서 이제 본격화 되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5월 18일 12.12 영시를 지켜서 전국 계엄 확대가 실시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5월 18일 5.18 이 전야의 계엄이다. 잠깐 하나 정부 있을까? 네. 그러니까 레이건이 DJ를 갖다가 풀어줬다고 그러는데 그 당시에는 미국의 한국 정부에서 그만큼 인공배가 정치 개입을 할 수 있는 그냥 자 근데 그 전두환 장군이 이제 이 집권한 과정에서 김정일을 체포하고 체포하고 이제 정성화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미국의 어마어마한 핵에 대한 반대, 미국이 어마어마한 그 힘, 집권하려면 미국을 업고 가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 힘을 느꼈던 것이고, 이 레이건이 이 전두환에게 내고를 합니다. 백악관에 최초, 이제 레이건이 그 대통령 즉위도 했지 않습니까? 백악관 하면서, 맨 처음 초청장을 받는 사람으로 전두환을 낙점을 해요. 그 대신 조건이 있어요. 두 가지입니다. 김대중을 풀어줘라. 미국으로 망명시켜라. 얘기죠. 두 번째, 핵무기 블루프린트, 원본 있죠. 만드는 원본. 그걸 가져와서 나에게 중성명세 해달라. 얘기해요. 그래서 핵무기 포기각서 원본입니다. 그렇게 하고 김대중을 83년도가 풀어줬을 겁니다. 김대중 풀어주고 해가지고 전두환은 레이건 행정부 출범했을 때, 여러분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했을 때 맨 먼저 백악관 간 사람 누구죠? 일본의 아베죠. 그 영광을 누렸잖아요. 전두환도 그 영광을 누렸어요. 레이건한테 처음으로 최초로 초대받은 사람이에요. 그 정통성이 이제 확보된 겁니다. 5.18에 피를 붙여줘 손에. 그 빠타집니다. 주고받은 거. 그러면 카터라든가 레이건은 왜 김대중을 그렇게 풀어주려고 난리를 했는가? 그겁니다. 한국이 독재화된다면, 박정희 아니에요, 박정희죠? 박정희도 이제 나름 강한 이 철권 통치자가 있으면 그 사람들을 컨트롤 할 수 있는 하나의 패예요, 패감. 패감이란 말이에요, 패하죠. 바둑의 패감, 장기말. 근데 그거는 김대중이가 어떤 인물인가에 고려 대상은 아니죠. 그 사람이 이제 5억 달러 특판을 갖다 들고 있을 줄은 몰랐지만, 분명한 김대중은 전두환이라든가 박정희 대통령처럼 권위주의 이런 독재자를 핸들링하고 요리할 수 있는 하나의 좋은 패감이다. 가만히 좋아하는 말도 말이 안 나요. 그걸 타고 이용을 할 수가 있으니까 이거 핸들링하는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근데 미국의 CIA가 정부 파괴 잘 못했구만. 김대중이라는 놈이 돼가지고 지금 보니까 당신은 뭐가 하더라고요. 그게 역사가의 연구 대상인데 존 오버도프라는 인물 알죠? 존 오버도프 아세요? 오버도프. 그거 보면 자기 자신이 정보부에서 김대중을 어떻게 파괴했는가 영어로 했는데 번역된 책이 있어요. 근데 제가 그걸 사실 뒤져봤는데 김대중이 북한과의 관계는 미 중앙정보부에서는 밝히지 못했다. 거기 나와서 존 오버도프가 몰랐다. 그렇게 오버도프 이야기입니다. 그건 뭐 또 연구도 해보지만 미 CIA FBI 문서는 지금 미국의 FRUS라고 있어요. 미 국무성 자료는 30년이 되면 공개가 돼요. 미국의 Foreign Policy of the United States FRUS 문서는 미국 국무성 문서는 30년 만에 다 공개가 됩니다. 그런데 FBI하고 CIA 문서는 30년이 넘어도 아주 극부의 문서는 폐기 처분하거나 영원히 이거는 공개가 안 되는 문서가 있습니다. FBI라든가 CIA 문서는. 그게 다릅니다. 미국 정보 문서 공개법에 나와 있습니다. 자.